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 손님들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강에서 보고 10강에서 또 만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난 강에서는 그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각 도시별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20-30분이 가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각 도시마다 약간의 투자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실은 동남아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고 또 투자 시기가 되게 좋다는 건 많이 알고는 있지만, 리스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캄보디아 프놈펜은 투자할 때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캄보디아 투자라기보다도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이제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시든 반드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강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현지에 가서 현지 상황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좋은 에이전트들을 만나서 투자를 하시면 원하시는 투자 세입을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캄보디아에만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해외 부동산의 리스크들을 조심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일단 해외 부동산 투자,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제가 구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토지에 대해서 또는 토지에 대한 접한 부동산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시세 차익이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좀 브로커를 통해서 많이 이제 다른 캄보디아인의 명의를 빌려서 구입을 하셨다가 조금 실패를 많이 보신 경우도 실례가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명의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배우자, 또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을 하셨다가 또 배우자분들이 또 집을 나가시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항상 사랑과 투자는 별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현지에서도 이제 외국 그 캄보디아 와이프 명의로 구매를 하셨다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외국인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과 투자는 다르다. 그래서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좀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 캄보디아 그러니까 캄보디아 분과 한국인 남자분 뭐 이런 사이에서의 리스크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베트남 법적으로 내가 혼자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일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혼인 관계 증명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혼인 전에 취득을 했건 혼인 중에 취득을 했건 그것을 처분할 때 혹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인가를 처리할 때 부부가 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 중국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사모님 몰래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명의를 등록하실 때나 처분하실 때 가끔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사례시군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사랑과 투자는 별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명의 아까 그 부부간에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초창기에 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세팅이 안 될 때는 반드시 그 부부가 와가지고 사인도 하고 정보 공증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부동산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돼 있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혼자 자기 한 사람만 이제 사인하면은 끝나는 거고요. 대신 그렇게 해도 모든 돈에 대한 권한은 부부가 또 합산해서 나눠 가져야 돼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베트남도 위임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임장 없어도 되고 그냥 상해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내 이름으로 샀으면 그냥 나만 가면 돼요. 초창기에는 원래 있었어요. 그렇게 다 하라고 해서 네네. 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게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돈이 내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걸 내가 팔아도 이거는 무조건 부부가 나눠 갖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혼자 들어가던 두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던 상관없이 전부 다 이 돈에 대한 모든 소유에 대한 권한은 양쪽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만 해도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 대신 이제 그 약간 중국 안에서도 바깥으로 좀 이렇게 조금 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와야 된다든지 위임장도 안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해본 도시일수록 그런 것들이 좀 간소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은 어떤 투자 리스크가 있을까요? 베트남은 위험 요소. 말씀하셨다시피 베트남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환율적인 환 리스크가 있고요. 한 리스크.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몇 년간 계속 꾸준히 절하가 되어 오고 있는 이제 통화기 때문에 그런 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네. 특히 동남아시아 투자하실 때는 그 환율적인 부분이 변동성이 이제 네.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네.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적인 한계입니다.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네. 그거 같이 하시는 게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 정보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소유권 관련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소유권이 나온다고 그냥 잘못 아시고 등기 권리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직 불안정해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인한테 부동산을 오픈한 지가 아직 이제 5년 채 이제 되기 네.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계속 이제 정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아직 핑크북이 발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발급되고 나서의 또 여러 가지 변화 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호치민은 핑크북이 가장 큰 리스크일 수 맞습니다. 네. 두분 생각에는 16년 베트남에 또 특히 계셨으니까 핑크북이 호치민에도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나온다고 보죠.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개 프로젝트가 100% 다 나온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한 국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네. 그 수많은 구매자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는 네. 일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환 리스크 관련해서 네. 베트남은 사실 베트남 동으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인데 캄보디아는 레알로 거래가 되나요? 캄보디아는 이제 자국 화폐인 리엘이라는 화폐가 네, 있고요. 예. 근데 하지만 98% 정도 달러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환 리스크가 적다.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캄보디아가 달러로 집을 또 구매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그렇죠. 동남아 시장으로 보면 캄보디아만큼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노이 부동산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쪽으로 막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 저기 네. 각자의 도시들을 잘 사랑합니다. 계약서가 계약서 따요.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네. 혹시 각 도시마다 5년 내에 어떤 투자 호재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투자 호재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는 옛날에 엑스포가 열리던 시절 즈음에서 집값이 완전 폭등을 했었거든요.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하이의 예를 들어서 상하이의 2005년도에 그 상하이의 집값하고 그 북경, 수도인 북경의 집값을 비교를 하면 거의 상하이가 집값이 2배였어요. 북경이 반값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이 열리던 2008년 막 그 시점부터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하이하고 북경의 값이 똑같아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호치민이 지금은 경제도시라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본 경험으로는 하노이가 그런 가격들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수요와 공급에 어떤 문제가 좀 이제 있으니까 시간이 아마 좀 그렇죠. 얼마나 더 견뎌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게 그 개발 호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 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엑스포가 열린다든지 그런 시기 때에 집값 한참 개발을 많이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5년 내에 어떤 투자 호재가 있는지 캄보디아부터 먼저. 네,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의 현재 부동산 상황, 그 경제 상황 등이 한국의 몇 년도랑 비교가 될 수 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지금 현재 1인당 GDP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1,700불, 그래서 한 1,80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요 수치로 한국을 놓고 보면 197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나라도 2,000불,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2,000불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86년 네.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은 후에 네. 1인당 GDP가 10,000불로 네, 네. 성장을 했죠. 네, 예,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프놈펜 같은 시장도 지금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정확히 2023년도에 동아시안 SEA라는 동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네. 프놈펜에서 트로이 창바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동아시안 게임이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우승시켜서 뭐 좋아했던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대회가 그 동아시안 게임인데 그 대회가 2023년도에 푸놈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푸놈펜에서 이 대회가 열리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캄보디아에 고속도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처럼 첫 번째 고속도로가 푸놈펜 시아누크빌 두 도시의 첫 번째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신공항, 또 신공항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지상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이 투자의 가장 적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년 후인 2023년 이후에는 뭐 경제성장뿐 아니라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까지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1인당 GDP도 폭발적으로 또 한국처럼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네.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후로 뭔가 좀 변화가 좀 더 많아지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캄보디아 뉴스 여러분들이 지금 캄보디아 뉴스는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접하기 좀 어려우신데요. 지금 2023년도에 이제 그 외지에 있는 고객 국빈들, 고객들, 손님들을 또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호텔이라든지 이제 리조트라든지 이제 펜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흥산 총리도 얼마 전에 그 2023년에 그 오픈하는 신공항 건설 현장에 네. 직접 가서 네. 예, 지금 그 건설 현장 네. 상황을 지켜봤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대되네요. 2023년도. 그리고 신공항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호치민은 어떤가요? 호치민은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호치민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이제 발생한다기보다도요. 제가 간단하게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이 35% 정도예요. 이 도시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몇 %가 이제 도시에 사냐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90%에 육박하고요. 이제 도시 주변 나라들만 봐도 이제 말레이시아가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화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증가율이 도시화의 인구 증가율이 한 22%에서 3% 정도 돼요. 그 2% 3%가 이제 감이 안 잡히지만 거의 한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빨리 진행되는 나라 중에 몇 손가락으로 꼽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도시 안에서의 그 수요, 주택 수요라던가 인프라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주택이 필요로 해지고 네. 이런 수요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 수출하고 이제 제조로 이제 국가를 끌어가는 이제 시장인데 사실은 베트남이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베트남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많이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자기 내수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반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잡아가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에서도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의 호재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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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기 하노이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뭐 한 국가로서는 이제 비슷한 종류의 건가요? 그게 있는데 하노이 같은 경우에도 동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는 아직은 계획된 게 없고 그거 말고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확장되는 속도, 그 다음에 주택 개발이 이제 중심부로부터 점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꽉꽉 들어차서 계속 외지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지로 도심 개발이 뻗어가는 속도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개발된 199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개발된 가구가 한 40만 채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40만 채가 대략 이제 지금 얼반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다 이제 차갔고 어쩌면 지금 이제 아파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2017년도 전후로 해서 구입하신 분들의 부동산을 더 이상 아니 그 지역의 부동산은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외지로 혹은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강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확장 속도가 굉장히 과거에 빨랐었는데 이제는 이제 홍강 건너편에 롱비엔이나 뭐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이 요새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은 그 지역으로 다시 눈을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도시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호재는 없네요. 없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다음 달에 하노이에 뭐 개최 이렇게 하면 어떡하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제가 요거는 약간 짓궂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가장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그 물건을 하나만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얼마 정도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프놈펜에 제일 비싼 매물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 얼마? 일단 프놈펜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4개의 구 지역의 삼가몽, 그 다음에 뭐 다음펜, 그 다음에 TK, 뭐 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분양가들을 보면 대부분 아까 2,500불이 평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뒤돌아서 보시게 되면 저기 모건 맨션 같은 경우 메콩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콘도미니엄의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만 달러까지도 갑니다. 네, 우리나라 돈은 한 24억 정도 가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네, 지금 프놈펜 시내 쪽에 나가 보셔도 거의 펜트하우스라고 불리는 것들은 100만 불 정도, 한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가로는 제일 비싼 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단가로 따져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00불 정도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세븐마카라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집 안에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한 예상 분양가만 해도 총 가격이 한 200만 불 정도 예상이 되는 고급 콘도미니엄인데. 그런 게 8,000불짜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 초호화 그 인테리어 장식이 들어가 있고 집 안에 수영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기 호치민은 제일 비싼 게 한 몇 불 정도 돼요? 또 평형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데 14만 스퀘어미터당 14만 불이 14,000불. 14,000불. 네. 네. 14,000불까지. 14,000불까지 어. 있어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가 몇 년 작년에 갔나? 네. 지작년에 갔나? 그때 갔을 네. 때 8,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는 되는 거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14,000불까지. 네, 14,000불까지 있어요.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비싼 거니까. 네, 하노이는 제일 가장 비싼 비싼 데가 거. 어디예요? 하노이에서 지금 이제 요새 분양하는 물건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게 시푸차라는 지역의 선샤인 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네. 크리스탈 리버 정도. 네.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사실 고가로 이미 뭐 20억, 30억, 40억 하는 것들이 네, 많이 네, 거래가 네. 되는데 아파트로서는 이제 크리스탈 리버 정도가 가장 고가 축에 해당되는 네. 것 같고 네. 평균적으로는 이제 5,000불에서 뭐 한 6,000불 정도. 5,000불에서 6,000불? 네. 그렇군요. 5,000불, 6,000불. 하노이가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많이 느껴지네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두 도시에 비하면 네. 좀 저렴한. 아무래도 여기는 느낌이 좀 경제도시니까 경제도시의 가장 또 이렇게 가장 핵심 지역인 곳이 제일 비싼 데인 것 같고 또 물론 주변에 싼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네. 또 푸놈펜도 경제도시이자 수도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싼 것들이 경제가 막 돌아가는 도시.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경우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하기 심하죠. 때문에 이 두 부류의 니즈를 다 만족시켜 주려면 그런 이제 고가와 또 일반 대중화되어 있는 네, 플랫하우스 그게 정도, 가치 있는 네, 가치 있는 존재.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방한계 임대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각 도시마다 그죠? 다 중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이 제일 비싼 시중심 분양가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불 평방당 3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불도 제일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데 뭐 루자주이나 그런 또 금융무역부에 있는 제일 비싼 거는 아니면 칭안취나 황푸치 그런 쪽으로 아주 비싼 것들은 그 금액 정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3만 불 평방당. 네. 그래요. 아, 너무 오늘 또 재밌게 또 말씀 나눴는데 대출은 지금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혹시 캄보디아는 대출이 되나요?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지금 활기가 뛰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국민들에 대한 부동산 이제 대출 정책을 굉장히 지금 완화시켜 줬고요. 단 이제 금리가 연 7%에서 연 9%까지 정도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또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경우는 은퇴 이민 시장으로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캄보디아에? 네. 은퇴로요? 네, 많은 분들이 은퇴라고 그러면 말레이시아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소비 물가로 따지면 은퇴 이민 1위 국가가 지금 캄보디아고요. 네. 예, 왜냐면 이제 아직도 이제 저렴한 물가, 그다음에 이제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제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리고 더군다나 일단 비자 정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1년에 네. 300불 정도만 네. 지금은 너무 넘으면 좋네. 은퇴 비자가 은퇴 가시겠어요? 은퇴 비자가 아니, 봉수로 베트남은 되게 힘들거든요. 비자가 어렵죠. 아, 예, 그래요? 은퇴 비자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아까 수요 공급의 문제로 집과 자동차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은퇴 이민을 하실 경우에 반드시 지분 자가 뭐 본인이 직접 사셔야 되고요. 렌트로 하실 경우에는 렌트비 지급이 너무 많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나 이렇게 뭐 별장 같은 걸 구입을 하시고 네, 네. 차량도 금액이 좀 나가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고 그래서 집과 차량만 준비가 되시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또 집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두시고 이렇게 좀 호화스럽게 네.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네. 은퇴 이민 시장으로도 네. 보실 수 있다. 이거 제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임대비가 비싸니까 집을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훨씬 은퇴 이익이죠. 이민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다른 비용은 다 싸니까 그죠? 그럼 대출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자가 연 7%에서 9%까지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베트남은 혹시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베트남은 이자 네네. 대출 되나요? 원칙상으로는 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하고 비슷하게 이자율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시행사별로 이렇게 위험도나 이런 조사를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의 경우에는 주로 한국계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도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 또 대출 이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집값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 돈을 다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또 이렇게 모기지에 따른 어떤 수익을 거두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영향력은 없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아무튼 그런 거 잘 보고 잘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코로나 상황을 지금 어떤지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그걸 어떻게 국가가 대처하는지에 대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왜 투자해야 되는지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씩 말씀하시고 또 이 시간을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먼저 코로나 상황하고 내 지역의 투자 매력 포인트 이거다 이렇게 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저기 네네. 호치민부터 코로나 같은 상황. 경우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굉장히 관리를 잘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그거였기 때문에 호텔하고 여행 쪽으로는 거의 한 98%가 감소했습니다. 거의 뭐 비행기가 안 떠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크게 타격이 당연히 그렇지만 관광 수입도 뭐 53% 감소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큰 수입원 중에 하나지만 관광도 또 큰 수입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호텔 공실률이 뭐 평균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뭐 타격이 컸죠, 그쪽 방향으로는. 그리고 오피스 공실률도 뭐 한 5%대였는데 10%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률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 그리고 A급 오피스에서 B급 오피스로 많이 넘어왔어요. 자택금으로 넘어가면서 이때 다 옮기자라고 해서 옮겨가는 수요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거는 공유 오피스가 가장 타격이 또 컸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주택 현장인데 주택 새로 런칭하는 프로젝트들이 6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된 신규 주택 수도 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한 66%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집값은 4%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 기간에서도 신규로 이제 판매된 이제 주택 그 판매율이 72% 정도는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네네네네. 거죠? 예. 현지인들 모든 전체 평균으로요. 평균으로. 예. 그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베트남은? 지금은 14일 격리하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연다 만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정확한 뭐 이게 딱 뭐 한다는 발표된 거는 없어서. 네. 그 우리 지역의 매력 포인트는 이거다. 세 가지. 네. 매력 포인트는 사실은 캄보디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살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 뭐 투자로서는 뭐 너무 좋죠. 저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로서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로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환율부터 해서 그 뭐죠? 환리스크. 네, 환리스크부터 해서. 투자는 캄보디아가 더 좋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저도 되게 투자 쪽으로 말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베트남도 여러 가지 또 장점이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베트남 내국인이 또 부동산을 또 같이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면에서는 그
내국인들이 투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토지라고 해요. 네. 41% 정도라고 하고 그 다음이 주택이 한 30%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은행이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부동산 대출 받기도 무서워하고 빚 내기도 무서워하고 하던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은행이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제 자국에서 로컬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면 집값 상승은 충분히 어디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베트남 특히 호치민의 우리 도시의 투자 매력 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살만한 곳이다. 네. 그런 거죠. 살기 너무 좋다. 첫째. 두 번째는 내국인의 수요 여력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네. 호치민 파이팅이에요. 네. 자, 하노이는 어떠신가요? 하노이의 코로나 상황하고 투자 매력 포인트. 아까 이제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쪽이 이제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베트남 정부 쪽으로는 사실 초반에 코로나를 잘 잡아가지고 한 최근에 한두 달 정도는 베트남 국내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이제 여행도 시작하고 뭐 아주 자유화가 다 됐었는데, 불과 이 동영상을 찍기 2-3일 전에 다낭시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 있다. 불이 잘 대처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일찌감치 코로나를 잘 잡아서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조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 평가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의 매력 포인트는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최근 한 10년 뭐 이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노이의 부동산이 유의미하게 뭐 2배, 3배 이렇게 올랐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러기에는 너무 좀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노이는 언제쯤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좀 더 알려질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하노이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불 이내의 어포더블 레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주 많은 실수요자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500불, 2,000불 해서 이제 럭셔리급까지 올라가는 단계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중간에 중고가 혹은 뭐 럭셔리 그 레벨에 대한 수요가 살짝 붕 떠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들의 경제 발전이 계속 이어지면 당연히 이제 착착착착 순서대로 이제 그 하이엔드급에 대한 구매력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미 하노이의 좋은 위치에 부동산을 구매하신 저희 고객님들도 충분한 원하시는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많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공간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하노이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아직까지 좀 많이 상승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로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하노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타이밍적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하는 그런 기간이 중국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중국은 국가가 이렇게 더 힘있게 막 밀어붙이거나 또 이런 개발 계획을 하면, 개발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될 때까지 무조건 해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나온 거를 거의 95%는 다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다 개발 계획에 따라 다 완수를 했고 2035년 정도까지도 이미 개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만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 큰 그림으로 봐서는 조금 하노이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아직은 조금 상승 공간이 좀 더 있지 않나 좀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해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어떤가요?
오늘 일단 베트남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베트남은 캄보디아 때문에 항상 2등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겠구나. 영원한 2등. 베트남 얘기 잘 들었고요. 캄보디아는 현재 7월 27일 기준으로 확진자 225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 때문에 많이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상황이라서 8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을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훈센 총리가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은 8월 1일부터 항공편이 뜨질 않습니다. 캄보디아로. 지금 현재 캄보디아를 들어가시려면 음성 확인서, 그 다음에 오만불 보험, 그 다음에 원래는 도착 비자를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도착하시면 바로 3,000불을 데포짓 보증금으로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국이 가능하시고요. 같이 타고 온 비행기 안에 전부 다 음성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자가격리로 들어가고요.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 시설 격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그렇게 좀 편한 상태는 아니고요. 곧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빨리 캄보디아에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투자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도 대화 중에 나왔지만 캄보디아는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만큼의 메리트인지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 시대에도 환 영향이 적다.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금 신남방 정책 그래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굉장히 지금 많이 메콩강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에 지금 많이 투자들 하고 FTA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특히 금융이 개방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KB도 얼마 전에 제2금융권인 프라삭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또 신한은행도 재산금융권을 인수를 했고요. 또 농협기업은행, 전북은행 지금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의 전쟁터라고 불릴 만큼 메이저급 은행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해서 또 중국의 또 외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싱가포르 투자, 대만의 또 투자, 또 일본의 투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베트남은 2등, 캄보디아는 1등. 그래서 투자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성우님은 이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느낌이 듭니다.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도시면 사실 동남아에서 가장 핫한 도시들이거든요. 호치민, 하노이, 프놈펜 사실 굉장히 핫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유익한 정보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걸 또 중국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되게 유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도시에서 꼭 성공하시는 또 우리 전문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노마시안 배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